You said. 휴게실에 웬 여군에게 군대에 몸팔로 왔냐며 조롱하던 대대장이 마주한 충격적인 한마디 나는 3스타 합참 차장이다.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집어 엎은 한 여성 장군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국방부 청사단지 내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합참의장실과 그 주변은 국가안보의 최전선이라는 무언의 무게가 모든 것을 짓누르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무게의 중심에 역사상 최초로 합참차장 자리에 오른 여성. 육군 중장 서지혜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최초의 여성 보병 소대장, 최초의 여성 연대장, 최초의 여성 사단장 그리고 이제는 최초의 여성 합참차장이자 대한민국 국군 창설일 세 번째 여성 3스타 장군. 그녀의 굴력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유리 천장을 부수는 망치 소리였다. 집무실에 앉은 서지의 중장의 시선은 거대한 통리창 너머 분주하게 움직이는 청사단지의 풍경을 지나 더 멀리 대한민국의 산하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각종 기밀 보고서와 작전 계획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불력계 위협이나 강대국들의 알력 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군을 갉아먹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 부패라는 이름의 암세포였다. 최근 익명의 투서 한 통이 그녀의 책상 위에 올랐다. 경기도 파주에 주둔 중인 육군 제구보병사단 백마부대 예하의 한 군수지원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고발이었다. 투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처절했다. 대대장의 상습적인 폭과 비인격적인 대우, 군수품 횡령과 사적 유용, 심지어는 특정 업체와의 유착 관계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사장님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부관 김민준 소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서지혜가 직접 해당 부대를 그것도 계급장을 떼고 신분을 숨긴 채 불시에 시찰하겠다는 계획을 막 전해들은 참이었다. 김소령 전선에서 포탄이 날아오는 것만 위험한 게 아니야. 병사들의 마음속에서 신뢰라는 방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이지. 썩은 뿌리는 더 크게 자라기 전에 직접 잘라내야 해. 서지혜의 목소리는 낯익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만으로 판단하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언제나 현장의 공기를 직접 마시고 병사들의 눈을 보며 진실을 파악하려 했었다. 이번 일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투서의 내용 중 여군에게는 커피 타는 것 외에 기대하는 바가 없다는 식의 성차별적 발언이 반복적으로 언급된 대목은 그녀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같은 시각 문제의 부대인 백마부대 군수지원대는 강포스라 불리는 강태식 중령의 공포 정치 아래 신음하고 있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군내 유력 인사들과의 혼맥으로 탄탄한 배경까지 갖춘 그는 진급가도를 질주하는 엘리트 장교였다. 하지만 그의 탁월한 능력은 오직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만 사용되었다. 이게 지금 차라고 닦아놓은 건가? 김상병,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아침부터 대대장실 앞에는 강태식 중령의 고함이 울려 퍼졌다. 운전병인 김상병이 밤새워 닦아놓은 지휘관 차량을 트집 잡는 중이었다. 강중령은 억지로 흠을 찾아내려는 듯 손가락으로 차체를 훑으며 소리쳤고
김상병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내 월급에서 깐다. 당장 최고급 실내 클리닉 맡기고 영수증 가져와. 내 놈 땀 냄새 때문에 멀미가 나서 작전 지휘를 할 수가 없어.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폭이었다. 주변을 지나던 간부들과 병사들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 서둘러 제 갈 길을 갈 뿐이었다. 누구 하나 그 부당함에 맞서는 이가 없었다. 강태식의 뒤에는 막강한 권력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폭주는 사무실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는 복도에서 마주친 한 상사의 전투복에 작은 얼룩이 묻어있다는 이유로 모든 간부를 연병장에 집합시켜 복장 상태를 지적하며 1시간을 넘게 훈계를 늘어놓았다. 여군 장교에게는 회의 자료 준비와 같은 업무 대신 손님 접대용 차 준비를 지시하며 여자가 있어야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는 말을 서슴다. 부대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병사들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간부들은 오직 대대장이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인 젊은이들의 열정은 공포와 무력감에 짓밟히고 있었다. 바로 그곳으로 대한민국군 서열삼위의 장군이 조용히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거대한 폭풍의 눈이 고요하게 접근하는 것과 같았다. 다음 날 오후 백마부대 군수지원대 위병소 앞으로 낯선 민간 차량 한 대가 멈춰섰다. 위병소 근무자는 절차에 따라 차량을 통제했고 차에서 내린 것은 반정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운전석에 앉은 김민준 소령이었다. 그는 부대 방문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았고 방문은 군납 관련 실무 협의로 기재했다. 잠시 후 뒷좌석에서 한 여성이 내렸다. 계급장도 부대 마크도 없는 깨끗한 신형 전투복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언뜻 보기에는 이제 막 임관한 초임 장교나 부사관처럼 보였다. 서지의 중장이었다. 그녀는 김소령에게 눈짓을 보낸 뒤 혼자서 부대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부대 내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다. 잘 정돈된 연병장과 깨끗하게 관리된 건물들. 하지만 서지에는 공기 중에 떠도는 미묘한 긴장감과 병사들의 경직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부대 지리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정비고와 보급창고, 병사생활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풍경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좁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녀는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휴게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소파와 탁자 몇 개가 전부인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병사들에게는 유일한 숨통 같은 곳이었다. 마침 휴게실에는 몇몇 병사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지혜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뽑아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일부러 병사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일부인 것처럼 조용히 앉아 공간에 스며들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낯선 여군의 등장을 의식하는 듯했지만 별다른 위압감 없이 조용히 커피만 마시는 그녀에게 곧 무관심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태식 중령이 성큼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오늘 아침 군단에 제출한 보고서에 오타가 발견되어 상급 부대장에게 질책을 받은 뒤라 잔뜩 구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고 있는 맹수와 같았다.
어쭈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들 모여서 농땡이들이야. 당장 나가서 작업장 정리 안 해. 강중령의 고함에 병사들이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두가 허리를 굽히며 황급히 휴게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강중령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직 자리에 앉아있는 서지혜에게 꽂혔다. 계급장 없는 전투복 처음 보는 얼굴의 여군. 그의 머릿속에서는 감히 대대장의 호령을 무시하는 건방진 여군이라는 결론이 순식간에 내려졌다. 어이 거기 너 귀 먹었어? 당장 안 튀어나가. 반말과 함께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다. 서지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종이컵을 천천히 탁자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강태식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어떤 동요도 없는 깊고 고요한 호수 같은 눈빛이었다. 그 눈빛이 강태식의 오만함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서지혜 앞으로 성큼 다가와 그녀를 위아래로 후았다. 너 소속이 어디야? 어느 부대 소속인데 간땡이가 부어서 대대장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앉아 있어. 요즘 여군들은 군기가 빠져서 큰일이야. 전쟁 나면 화장 고칠 시간은 달라고 할 거냐? 입에 담기 힘든 조롱과 비아냥이 섞인 포언이 이어졌다. 그러나 서지혜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침묵은 강태식에게는 곧 불복종이자 저항으로 받아들여졌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커피를 집어들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커피였다. 정신이 확 들게 해줘. 군대가 무슨 캠프인 줄 알아? 그는 그 말을 내뱉으며 그대로 서지의 머리 위로 커피를 부어버렸다. 갈색 커피물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전투복 상의를 적셨다. 달콤하고 끈적한 액체가 불쾌하게 피부에 달라붙었다. 휴게실 입구에서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병사들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강태식은 자신의 행동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는 이 건방진 여군이 이제 겁에 질려 울거나 용서를 빌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 들려온 것은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고요하며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였다. 지금 뭘 한 거지? 강태식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자신에게 모욕을 당한 여군에게서 나온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위협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서지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다. 커피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히려 방금 전보다 더 깊고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검사의 눈빛 혹은 전장에서 적의 심장을 겨우는 저격수의 눈빛과도 같았다.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마지막으로 묻는다. 소속하고 이름 계급을 대 강태식은 애써 태어난 척 다시 한번 권위적인 목소리로 윽박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앞의 여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정체불명의 기운이 그의 본능적인 감각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서지혜는 대답 대신 천천히 자신의 전투복 목깃을 매만졌다. 그리고는 나직하지만 휴게실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육군 제구보병사단 군수지원 대대장 강태식 중령. 자신의 이름과 직책이 정확하게 불리자 강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나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합참차장 육군중장 서지휘달 중장. 그 단어가 강태식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합참차장, 육군중장. 서지의 전설로만 듣던 그 이름. 눈앞에 커피에 젖어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이 여군이 바로 그 서지혜라고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갔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차장님. 그의 입에서 간신히 기어나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휴게실 입구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이미 얼어붙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서지혜는 젖은 얼굴을 손으로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강태식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 한 걸음에 강태식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당중령 그대는 방금 대한민국 국군 장교에게, 상관에게, 그리고 한 인간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다. 그대의 그 오만한 행동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 부대가 얼마나 깊이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차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강태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끝났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화려했던 굴력, 그의 출세가도 그의 모든 건리 이 순간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대가 잘못한 것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대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을 그렇게 짓밟아 왔다는 것, 그것이 그대의 죄다. 바로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김민준 소령과 함께 완전 무장한 합참 소속 헌병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강태식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현 시간부로 강태식 중령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직권 남용과 상관 모욕 하상 및 각종 비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서지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차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태식은 비굴하게 발버둥치며 외쳤지만 헌병들의 손에 이끌려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그가 사라진 휴게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서지혜는 멍이 서 있는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공포가 남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지혜는 김민준 소령에게 나지히 말했다. 김소령 지금 즉시 합참감찰실에 연락해 특별감찰팀을 소집해서 두 부대로 보내라고.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부대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칠 거야. 그리고는 병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부드럽지만 그 안에 강한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두려웠겠지? 하지만 이제 괜찮다.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한 여러분에게 부당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말에 한 젊은 병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압받았던 서름의 눈물이자 마침내 찾아온 희망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백마부대 군수지원대대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서술펄 정의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부패 장교의 몰락이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내고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서지의 중장은 커피에 젖은 전투복 차림으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강태식 중령이 헌병들의 손에 끌려나간 다음 날 새벽 백마부대 군수지원 대대의 공기는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밤사이 부대 전체에 내려졌던 비상경계령과 통신일부 제한 조치는 이곳이 단순한 감찰 현장이 아니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작전 지역으로 변모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연병장에는 싸늘한 새벽 공기 속에서도 묘한 흥분과 기대 그리고 여전한 두려움이 뒤섞여 떠다녔다. 그 중심에는 서지의 중장이 있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다. 강태식이 쓰던 오만과 탐욕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있던 대대장실을 임시 지휘통 제실로 삼은 그녀는 밤사이 도착한 합참 직속 특별감찰팀 요원들과 함께 밤샘 회의를 이어갔다. 감찰팀은 군검찰, 헌병, 회계 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오직 서지의 한 사람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부대전 장병과 국무원들이 대강당으로 소집되었다. 단상 위에는 계급장과 명찰까지 완벽하게 갖춘 정복 차림의 서지의 중장이 홀로 서 있었다.
커피에 젖었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군 서열삼위의 위험과 카리스마가 좌종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강당을 가득 메운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보았다.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수백 개의 눈동자. 서지혜는 꾸짖거나 호령하는 대신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상관이었던 한 사람을 내 손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는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썩은 가지 하나를 잘라내는 것을 두려워하면 나무 전체가 죽습니다. 더러운 상처를 드러내는 아픔을 감내하지 않으면 결국 온몸이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아픔을 함께 겪자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 젊은 병사에게 머물렀다. 어젯밤 휴게실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던 바로 그 병사였다. 여러분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대한민국 국군 장병입니다. 특정 개인의 산호비가 되거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며 자존감을 짓밟히기 위해 군에 온 것이 아닙니다. 군복의 무게는 계급의 농락지가 아니라 각자가 짊어진 책임과 명예의 무게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이 겪었을 고통과 부조리에 대해 군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 순간 강당 곳곳에서 나지막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억눌려왔던 서름과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온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보고들은 모든 것을 겪었던 모든 부당함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므리 서지혜의 이름과 나의 군력 전체를 걸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이 부대를 나아가 우리 군을 다시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려진 이들이 보내는 진심 어린 환노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뜨거운 다짐이었다. 그날부터 부대는 거대한 고해성사의 장으로 변했다. 감찰팀은 대대장실 옆 회의실에 익명 제보 시스템과 1:1 심층 면담실을 설치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병사들과 간부들이 한두 명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강중령의 운전병이었던 김상병은 그동안 강중령 가족의 사적인 심부름을 도맡아 했던 사실과 차량 유지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한 여군 하사는 회식 자리에서 강중령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을 들어야 했던 고통을 눈물로 호소했다. 증언들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불필요한 야근 강요, 사적인 골프장 예약 지시, 관사이사의 부대 장병과 장비 동원, 심지어는 병사들의 부식비를 빼돌려 간부 회식비로 사용한 정황까지. 강태식 중령이 저지른 만행의 목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길고 추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드러낼 결정적인 내부 고발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보급과장 박진우 중이었다. 그는 육사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중령에게 온갖 무시와 질책을 받아왔지만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온 성실한 장교였다. 그는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강중령의 비리 증거를 남몰래 수집해왔다. 그날 밤 박중희는 굳은 결심을 하고 서지혜의 지휘통제 실문을 두드렸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USB 메모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차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지혜는 박중희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결의를 읽었다. 그녀는 다른 모든 인원을 물리고 박중희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말해보게. 박중희, 저는 그동안 강태식 중령의 지시로 수많은 불법적인 군수품 출납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박중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했다. 그가 건넨 USB 안에는 지난 2년간의 모든 허위 군수품 청구 및 불출 기록 그리고 특정 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담긴 비밀 회계 장부 파일이 들어 있었다. 유류, 타이어,
각종 정비 부품 등 온갖 군수품들이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소모된 것처럼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암시장에 팔려나가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규모는 수억 원대에 달했다. 서지혜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의 명백한 증거였다. 이 업체는 뭔가? 서지혜가 모니터에 떠있는 청운물산이라는 업체의 이름을 가리키며 물었다. 거의 모든 수의 계약을 독점하다시피 한 업체입니다. 물품의 질은 형편없고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쌌지만 강중령은 항상 저 업체 물건만 고집했습니다. 서지혜는 즉시 감찰팀 회계 분석 요원들을 호출했다. 박충희가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감찰팀은 청운물산의 자금 흐름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다. 거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한 사람의 참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 그 계좌의 실소유주는 바로 강태식 중령의 손이남이었다. 찾았습니다. 감찰. 박중희의 비밀 장부에 기록된 비밀 창고로 향했다. 부대에서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낡은 컨테이너 박스였다. 절단기로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자 안에서는 먼지와 함께 탐욕의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컨테이너 안에는 군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물건들이 가득했다. 최고급 양주 수십 병 고가의 골프채 세트 명품 시계와 가방들 그리고 현금 다발이 담긴 돈 상자까지 모두가 부정한 거래를 통해 얻은 뇌물들이었다. 이것으로 강태식의 개인 비리는 명백히 입증되었다. 하지만 서지혜는 직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태식이라는 썩은 가지 뒤에는 더 크고 추악한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 있을 것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었다. 청운물산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군찰과 감찰팀 요원들이 파주 외곽의 허름한 상가 건물에 위치한 청운물산 사무실을 덮쳤을 때 그곳에 있던 격리 직원과 관리인은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해보지 못했다. 사무실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금고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강태식 중령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거대한 커넥션의 실체가 담긴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청운물산은 단순한 군납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수 비리를 위한 유령 회사에 가까웠다. 서류상 대표는 바지 사장이었고 실제 소유주는 강태식과 그의 뒤를 봐주는 상급 부대의 누군가였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이름이 드러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청운물산의 거래장부에는 제1군수지원 여단장 조상훈 준장의 이름이 아암처럼 여러 차례 등장했다. 조상훈 준장 그는 강태식의 직속 상관이자 군내에서 젠틀한 덕장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온화한 미소와 합리적인 일처리 방식으로 부하들의 신망이 높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차갑고 치밀한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강태식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며 비리 네트워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서지혜가 조상훈 준장의 이름을 보고받는 순간 그녀의 집무실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육군본부의 고위급 장성이었다. 서장군 지금 구사단에서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일개 대대장 하나의 비리를 가지고 부대 전체를 뒤집어 놓으면 전방 경계 태세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네. 노골적인 압력이었다. 서지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장군님, 썩은 부위를 돌려내지 않으면 전가 무너집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가장 굳건히 하는 일입니다. 서장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조상훈 장군은 혼자가 아니야.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괜히 건드려서 좋을 것 없어. 협박에 가까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는 끊겼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합참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론하며 은근한 압력을 가해왔다.
익명의 투서를 가장한 인신 공격성 기사가 인터넷 언론에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군 내부 권력 다툼의 희생양 여성 장군의 과잉 의혹이 부른 군기강 회의와 같은 악의적인 제목들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군 내부의 기득권 세력과 그들과 결탁한 정치권 그리고 이들에게 자금을 대는 비리 업체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서지혜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날 밤 김민준 소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지혜에게 보고했다. 차장님 압수물 분석 결과 청운물산의 자금 일부가 조상훈 준장을 넘어 제3의 인물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계좌의 주인이 민간인 신분이라 군검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민간인 내 석광산업이라는 회사의 재무이사를 맡고 있는 오모 씨의 개인 계좌입니다. 이 석광산업이라는 곳 자금 흐름이 매우 불투명하고 전직군 고위 간부들이 고문으로 다수 포진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군의 울타리를 넘어 민간 영역 어쩌면 정치권과도 연결된 거대한 비리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지혜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적들은 그녀가 군인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스스로 물러서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지혜를 너무 보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또 다른 전화기를 들었다. 일반 군용 전화가 아닌 국가정보 및 경찰청 등 타 기관과의 공조를 위한 직통 라인이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연결해주게. 그리고 대검찰청 반부 폐부에도 연락해. 합동참모차장 명의로 공식적인 수사 공조를 요청한다고 전하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군과 민간을 아우르는 합동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국방부 장관께 직접 건의하겠다고도 전하고 김민준 소령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판을 아예 새로 짜는 초강수였다. 군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힘을 빌려 해결하겠다는 것은 군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위험한 도박일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수사를 보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가능하게 할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차장님, 그렇게 되면 차장님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받게 될 겁니다. 김소령, 내 안이나 정치적 입지를 생각했다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어.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고 이 나라의 군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야. 그들이 우리를 흔들수록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이것은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는 것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보이지 않는 손과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법과 정의를 열망하는 더 큰 힘이 함께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다. 합참차장 주도 군검경 합동 특별수사본부 출범 거물급 군납이 정조준이 뉴스를 접한 조상훈 준장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졌다. 그는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일이 커졌습니다. 서지혜.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 끝장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후의 수단을 쓸 때가 온 것 같군. 그 여자 너무 많이 알기 전에 처리해야겠어? 어둠 속에서 더 깊고 질긴 악의 뿌리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서지혜를 향한 위협은 이제 단순한 압력을 넘어 그녀의 신변을 위협하는 물리적인 형태로 다가오고 있었다. 합동특별수사본부 위하 합수본과 출범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서지혜의 감찰팀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날고 긴다는 대검찰청의 특수부 검사들과 경찰청의 지흥범죄수사대 베테랑 형사들이 합류하면서 수사는 군의 울타리를 넘어 거침없이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합수본 사무실이 차려진 국방부 청사별관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요새가 되었다. 수많은 서류와 증거물들이 산처럼 쌓여갔고 수사관들의 눈은 밤낮 없는 분석 작업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찰팀의 한 젊은 수사관이 면담 기록을 재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군수지원대 병사들과의 면담 기록 속에 몇 달 전 발생했던 한 훈련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중복되어 등장하는 것이었다. 사장님,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사관이 가리킨 곳에는 김찬호 이병 사망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정비훈련 중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 운전 미숙으로 인한 단순 사고사로 종결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병사들의 증언 속에는 미묘한 의문점들이 담겨 있었다. 그날따라 유독 브레이크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정비고에 있어야 할 부품이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와 같은 파편적인 이야기들이었다. 서지의 미관이 좁혀졌다. 그녀는 박진우 중위가 제출했던 비밀 회계 장부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의 사고 기록과 회계 장부를 나란히 띄워놓고 날짜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멈춘 곳 김찬호 이병의 사고가 발생하기 정확히 2주 전의 날짜에 해당 차량의 브레이크 개통 일체 교환을 위한 부품 청구 기록이 남아 있었다. 물론 납품업체는 청음물산이었다. 박중희, 이 부품 실제로 입고된 건 맞나? 화상통화로 연결된 박진우 중위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아닙니다. 차장님. 서류상으로는 입고된 것으로 처리하라고 강중령이 지시했지만 실제 부품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김희병이 차량 이상을 여러 번 보고했지만 강중령은 꾀병 부리지 말라며 묵살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탐욕이 한 젊은 병사의 생명을 앗아가간 명백한 살인이었다. 허지혜의 온몸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책상 위에서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김찬호 이병의 유가족 지금 어디에 계신지 즉시 파악해. 내가 직접 찾아가야겠다. 다음 날 서지혜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강원도 산골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김찬호 이병의 부모님이 사는 곳이었다. 김민준 소령이 운전하는 차의 뒷좌석에 앉은 서지혜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군을 대표하는 지휘관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파도처럼 몰아치고 있었다. 김희병의 집은 낡고 허름한 농가였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시간은 그 집에서 멈춰버린 듯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서지혜를 본 김희병의 노모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구신데 군복 입은 양반이 여긴 또 무슨 일이요? 서지혜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모자를 벗고 어머니의 앞에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정복 어깨 위에서 빛나는 세 개의 별이 흙먼지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머님, 저는 합동참모차장 육군 중장 서지혜입니다. 김찬호 이병의 어머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최고 위급 장성에 예기치 못한 방문에 김희병의 부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들의 영정사진이 놓인 작은 방으로 안내된 서지혜는 말없이 영정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치고 예를 갖춰 경례했다. 어머님, 아버님 먼저 국가가 아드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애써 눈물을 참고 있던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과하면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옵니까? 나란 일하는 높은 분들이 이제 와서 여긴 왜 오셨소? 원망 섞인 어머니의 말에 서지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는 오늘 단순히 사과를 드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아드님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습니다. 찬호는 단순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김희병의 아버지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장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을 꺼내왔다. 아들이 죽기 며칠 전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엄마, 아빠, 여기는 다 좋은데 차가 너무 낡았어요.
특히 제가 모는 트럭은 브레이크가 자꾸 밀려서 운전할 때마다 너무 무서워요. 간부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만 하세요.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끝내 울음에 잠겼다. 서지혜는 편지를 건네받아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분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아버님 국가는 아드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서지혜가 제 모든 것을 걸고 아드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살인죄로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합참 차장으로서가 아니라 이 군복을 입은 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자식을 둔 어미의 마음으로 드리는 약속입니다. 서지혜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로 벼려낸 반드시 지켜낼 정의의 맹세였다. 그날 이후 합수본의 수사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단순 군납비리 사건은 부패로 인한 군인 살해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언론은 연일돼서 특필했고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서지혜의 단호한 결의에 힘입어 합수본은 조상훈 준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결정하고 그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기 시작했다. 사건의 본질이 살인으로 드러나자 보이지 않는 손들의 움직임도 흉포해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압력을 넘어 서지혜의 신변에 직접적인 위협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지혜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억울하게 죽어간 한 젊은 병사의 영혼과 그의 부모의 피눈물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의를 향한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을 터였다. 조상훈 준장의 구속은 거대한 두 개 생긴 첫 균열과도 같았다.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하자 썩은 물처럼 감춰져 있던 진실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있었다. 한때 그를 감싸고 있던 젠틀란 덕장이라는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패배한 도박사의 초라한 민낯뿐이었다. 강태식이는 재수족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자백은 서지혜와 베테랑 검사의 날카로운 추궁 앞에서 마침내 시작되었다. 그는 강태식을 이용해 군수지원 대대를 비자금 조성의 최전선 기지로 활용했으며 청운물산을 통해 걷도인 검은 돈의 대부분을 윗선에 상납했다고 털어놓았다. 윗선이라니 그게 누군가 서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조상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리는 듯 했다. 그것은 단순한 상급자가 아니었다. 군 전체에 거미줄처럼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권혁주 장군님이십니다.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신문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권혁주 얼마 전까지 육군 참모총장을 여임하고 명예롭게 저역한 사성장군 출신. 전역 후에는 국내 최대 방위 산업체 중 하나인 서광산업의 회장으로 추대되어 군과 재계 양쪽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물이었다. 군내에서는 권력의 화신으로 불리던 남자. 그가 바로 이 모든 부패 네트워크의 정점이자 독사의 머리였다. 서지혜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강태식과 조상우는 그저 꼬리에 불과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조상훈의 자백을 확보한 직후 서지혜의 비서실로 암호화된 긴급 전문 한 통이 도착했다. 국군난 보지원 사령부에서 보낸 정보 보고였다. 타겟매 서광산업 연계 민간 해결사팀 활동 포착 제거 목적 추정 각별한 신변 안전 요구된 100매는 서지혜를 지칭하는 암호명이었다. 권혁주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정치적 압력이나 회유 같은 점잖은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자신의 제국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가장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서지혜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위협은 이제 실체가 되어 그녀의 목숨을 겨우고 있었다. 차장님, 당분간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하시고 안전 가옥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김민준 소령이 창백한 얼굴로 간언했다. 하지만 서지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숨으면 저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야. 저들이 나를 사냥감으로 생각한다면 기꺼이 미끼가 되어주지. 대신 사냥꾼이 누구인지 똑똑히 확인시켜 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분노나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똑같이 움직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그녀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쳐지기 시작했다. 안보사 요원들과 합참직할 대테러 특임 대피시티 최정예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동선을 감싸고 돌았다. 이틀 후 서지혜는 예정대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합참 청사를 나섰다. 여러 대의 호위 차량이 그녀가 탑승한 지휘 차량을 에워쌌지만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이동이었다. 차량이 동작대교 남단에 진입하는 순간 사건이 터졌다. 뒤따르던 대형 덤프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서지의 차량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다. 동시에 앞서가던 검은색 세단이 급전거하며 퇴로를 막았다. 전형적인 위장 교통사고를 이용한 암살 시도였다. 돌파. 김민준 소령의 외침과 동시에 서지혜가 탄 차량의 운전병이 신들린 듯한 솜씨로 핸들을 꺾었다. 차량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을 듯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며 덤프 트럭을 피했다. 그 순간 주변을 평범한 차량처럼 위장하고 있던 안보사 요원들의 차량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한 대는 덤프 트럭의 앞을 가로막았고 다른 차량들은 검은색 세단을 에워싸며 강제로 멈춰 세웠다. 타이어 찢어지는 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굉음이 다리 위를 가득 메웠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괴한들이 권총을 꺼내 발포하려던 순간 성광탄과 함께 전술 장비로 무장한 대테러 특임대 요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덮쳤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해결사들이었지만 국가 최정예 특임대의 상대가 되지는 못했다.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암살 시도범 전원이 제압되어 아스팔트 위에 엎드려 있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서지혜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제압된 암살범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현장을 지휘하는 김민준 소령에게 나지히 말했다. 살아서 잡아왔으니 이제 입을 열게 해야지. 누가 왜 자신들의 목을 독사에게 물어달라고 애원했는지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들어 멀리 서울의 중심부 강남의 마천루가 솟아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서광산업의 본사 독사의 심장이 있었다. 이제 사냥 시간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의지는 서울 상공을 뒤흔드는 천둥과도 같았다. 미끼는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고 이제 사냥꾼이 반격할 차례였다. 허지의 암살 미수 사건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암살범들은 안보사의 집중 신문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다. 그들은 서광산업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유령 보안 컨설팅 업체에 고용되었으며 임무 지시는 오직 한 사람에게서 직통으로 받았다고 자백했다. 바로 권혁주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이것은 스모킹건이었다. 서지혜와 합수보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재가를 얻어 군과 검경의 모든 권한을 동원한 사상 최대 규모의 압수수색 작전을 개시했다. 목표는 단 하나, 서울 강남 테헤랄로에 우뚝 솟은 서광산업본사 타워 권혁주가 쌓아올린 권력의 성체였다. 작전은 동해 특기 직전 새벽에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수십 대의 검찰 및 군수사 차량이 소리 없이 서광산업 타워 주변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로프를 이용해 옥상으로 침투한 대테러 특임대가 주요 통신 및 전산 설비를 장악했고 동시에 1층 로비의 강화 유리를 깨고 진입한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SDT와 검찰 수사관들이 건물 전체를 순식간에 장악해 나갔다.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나왔다. 모두 움직이지 마. 수사관들의 외침이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건물을 지키던 사설경비 업체 직원들과 때마침 출근하던 임원들은 압도적인 위세에 눌려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서광산업의 핵심 정보가 담긴 중앙 서버실에서 디지털 포렌식 팀은 보이지 않는 적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서버 전체에 원격 삭제 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방화벽이 뚫리기 직전입니다. 권역주의 흔적 지우기가 시작된 것이다. 포렌식 팀 요원들이 필사적으로 방어 코드를 입력하며 시간을 버는 동안 또 다른 팀은 건물의 숨겨진 공간을 사히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회장실 깊숙한 곳에 위장된 비밀 공간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이중 장부와 로비 기록 그리고 방패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여진 극비 파일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였다. 방패 프로젝트.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권역주가 군과 정치권 법조계 언론계 유력 인사들을 어떻게 매수하고 관리해왔는지를 상세히 기록한 대한민국 상류층의 약점 지도이자 국가안보를 사유화한 범죄의 연대기였다. 그 안에는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의 이름부터 현직 대법관 유력 언론사 사주의 이름까지 적나하게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서지혜는 마침내 성체의 가장 높은 곳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회장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권역주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허 장군, 여기까지 찾아오느라 고생이 많았군. 차라도 한잔하겠나? 그의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이 법 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차는 범죄자와 함께 마시지 않습니다. 권역주 씨의 서지혜는 장군이나 회장이 아닌 씨라는 호칭으로 그의 오만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로 방패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이 담긴 출력물 한 뭉치를 던졌다. 이것이 당신이 국가안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목록입니다. 당신의 탐욕이 군복의 명예를 더럽혔고 당신의 오만함이 조국을 지키러 온 젊은 병사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권역주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그는 서지혜를 노려보며 협박하듯 말했다. 서지혜, 그 파일을 공개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 이 나라가 뒤집힐 거다. 당신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나? 여자 몸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도 기특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현명할 거야. 그 순간 서지혜는 경멸을 담아 아직이 웃었다. 멈추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착각하고 있군요. 이 나라가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썩은 것들이 모두 드러나 제자리를 찾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정고 부릅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는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고 합수본을 총괄하는 부장 검사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권역주 씨, 당신을 살인교사, 뇌물공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조세포탈 등 이하 생략 모든 혐의를 적용하여 긴급 체포합니다. 권역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지혜와 검사를 번갈아 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의 화신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 수갑을 채웠다. 권역주는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서지혜를 향해 도끼인 저주를 퍼부었다. 서지혜, 내년도 결국엔 서지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권력의 성체 가장 높은 곳에서 서울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도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추악한 어둠을 밀어내고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가장 힘든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권력의 성체는 무너졌지만 그 잔해 속에는 수많은 독초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권역주의 구속과 방패 프로젝트의 실체는 대한민국 사회에 핵폭 탄극 충격을 던졌다. 언론은 연일면 톱으로 관련 소식을 다루었고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신뢰했던 군과 사회의 지도층이
얼마나 깊이 썩어 있었는지를 적나하게 목격했기 때문이다. 방패 프로젝트에 이름이 오른 유력 인사들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고 정계와 재계법조에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다.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었던 강태식 중령과 조상훈 준장에 대한 군사재판이 시작되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재판정의 피고인석에 선 강태식과 조상훈은 예전에 오만하고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죄수복을 입은 그들은 그저 초라하고 비굴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재판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김찬호 이병의 노모가 증인석에 섰을 때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마지막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어머니의 모습에 방청석은 물론 재판부까지 숙연해졌다. 우리 아들은 나라를 지키러 갔지? 돈 몇 푼 아끼려는 저 사람들 욕심에 죽으러 간 게 아닙니다. 부디 우리 아들 같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없게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절규는 법정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서지혜 중장 역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그녀를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야심가로 몰아가려 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군복의 명예는 스스로 지킬 때 빛나는 것입니다. 범죄를 덮어주는 것이 명예가 아니라 그 어떤 지위구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은 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다시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넘어 무너진 군의 기간과 명예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마침내 최후 선고의 날이 밝았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강태식 군수품 횡령 직권 남용 부화 사례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바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조상훈 상급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범죄에 적극 가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와 함께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다. 김찬호 이병의 부모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 마침내 법의 이름으로 위로받는 순간이었다. 강태식과 조상훈의 재판이 끝난 후 세계의 재판으로 불린 권혁주와 방패 프로젝트 연로자들에 대한 재판도 시작되었다. 수십 명의 거물급 인사들이 법정에 섰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권혁주는 모든 혐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몰락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지혜는 조용히 김찬호 이병이 묻힌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녀는 묘비 앞에 서서 거수 경례를 올렸다. 보고합니다. 김찬호 이병.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군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약속이자 우리 모두의 다짐입니다. 며칠 후 서지혜는 청와대의 부름을 받았다. 대통령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서지혜 장군, 당신의 용기와 헌신이 무너져가던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군의 희망이자 상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 정부는 오늘 서지혜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키고 대한민국 합동참 모의장으로 임명합니다. 대한민국 창군 1 최초의 여성 합참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그 빛은 마치 그녀가 걸어온 고독하고 험난했던 길을 비춰주는 듯했다. 서지혜는 담담한 표정으로 단상 앞에 섰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이젠의 개의 별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상징하는 무게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십만 장병들과 정의로운 군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함께하고 있었다. 심판의 날은 끝났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 대한민국 국군을 가장 명예롭고 강한 군대로 이끌어야 할 무거운 책무가 주어졌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녀는 이제 막 진정한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방부 대강당 이날 이곳은 국가의 모든 권력과 위험이 한자리에 모인 듯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각 군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수내부 그리고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신임 합동참모의장 서지혜 대장의 취임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군악대의 장엄한 연주와 함께 서지혜는 대통령 앞에 섰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4개의 별대장 계급장은 그녀가 걸어온 고독하고 치열했던 시간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했다. 대통령이 그녀에게 합참의장 지휘기를 건네는 순간 역사는 새로 쓰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창군일 최초의 여성 합참이자 군서열 1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객석의 한쪽에는 눈에 띄는 이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제는 중령으로 진급한 김민준과 대위가 된 박진호. 그들은 감격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단상 위에 서지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옆에는 낡은 양복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김찬호 이병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다. 합참의장의 직접적인 초청으로 가장 귀한 손님으로의 자리에 온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이 영광의 순간이 아들의 억울한 희생 위에서 피어났다는 사실을 서지혜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다. 마침내 새로운 합참의장의 취임사를 위해 서지혜가 연단에 섰다. 강당의 모든 소음이 멎고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치운 채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차분히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동료 장병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군 합동참모의장이라는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직책을 명받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김찬호 이병 부모님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하지만 저는 이 영광에 앞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고귀한 희생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이 자리에 와주신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청춘을 바쳤으나 우리의 잘못된 관행과 부패로 인해 억울하게 쓰러져간 한 젊은 병사의 희생 위에서 있습니다. 김찬호 이병의 이름과 그의 희생을 우리는 군의 역사에 영원히 새기고 뼈 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애도가 아니었다. 군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 그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외부의 적에 맞서 싸우는 것만을 강군의 조건이라 믿어왔습니다. 최첨단 무기와 압도적인 화력 그것만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라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감히 단언합니다. 진정한 강군은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상관과 부하가 서로의 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군과 국민이 하나가 되는 굳건한 신뢰. 그리고 그 어떤 분리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 이 신뢰야말로 그 어떤 핵무기보다도 강력한 우리의 방패이자 창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국군을 위한 몇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병사 중심의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군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정의로운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군남리와 인사청탁 등 군의 신뢰를 갉아먹는 모든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습니다. 성역 없는 감찰과 처벌을 통해 오직 실력과 헌신만이 인정받는 군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사이버, 우주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우리 젊은 장병들이 군복무를 통해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선진 병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설의 마지막 서지혜는 다시 한번 강당의 모든 이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하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저의 군 생활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점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저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병사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저의 임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군복의 무게를 권위가 아닌 책임으로 느끼며 여러분이 주신 막중한 소명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약속입니다. 취임사가 끝나자 강당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기립 박수였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부끄러움 속에서 자부심을 되찾게 해준 한 진정한 군인에 대한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다. 그녀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다. 합참으로서의 첫 공식 일정은 화려한 사열이나 전략회의가 아니었다. 그녀는 취임식 다음 날 새벽 헬기에 몸을 싣고 동부전선의 최전방 비무장지대 내 한 일반전 초지오피를 찾았다. 불시 방문이었다. 매캐한 화약 냄새와 흙먼지가 뒤섞인 그곳에서 그녀는 4개의 별이 박힌 전투모를 눌러쓴 채 경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병사들과 함께 식판에 밥을 받았다. 그녀는 병사들 옆에 스스럼 없이 앉아 땀에 전투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말했다. 뭐가 제일 힘드냐? 밥은 먹을 만하고 겨울의 방한 대책은 괜찮고 불편한 거 있으면 지금 다 말해봐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당장 해결해주겠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얼어붙었지만 진심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녀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야간 감시 장비 문제. 겨울이면 턱없이 부족해지는 온수 문제. 휴가 복귀 시의 교통편 문제 등등. 서지혜는 병사들의 말을 하나하나 수첩에 적으며 동행한 작전 본부장과 군수참모장에게 즉각적인 개선을 지시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병사들과 똑같은 침상에서 보낸 뒤에야 부대로 복귀했다. 그녀의 행보는 파격 그 자체였다. 합참장 직속으로 장병고충 처리 한 라인을 개설하여 자신이 직접 모든 제보를 검토했고 불투명한 수의 계약으로 얼룩졌던 군납 시스템을 전면적인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꾸는 개혁을 단행했다. 권역주의 방패 프로젝트와 같은 비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군과 방산업체 간의 유착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합참의장 집무실의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던 밤 서지혜는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다 잠시 펜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책상 한편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활짝 웃고 있는 김찬호 이병의 사진이었다. 그의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장군님을 지켜줄 겁니다라며 건네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있을 국민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수십만 장병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패와 부조리라는 이름의 적은 언제든 다른 얼굴로 다시 자라날 수 있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경계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 영원한 전쟁과도 같았다. 김민준 중령이 조용히 들어와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차장님께 경례를 올렸다. 그녀는 김중령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김중령, 아직 할 일이 많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지친 기색 없이 오히려 새로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최초의 여성 장군,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군의 상징이자 모든 병사들의 희망 그리고 반드시 지켜질 장군의 약속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진정한 임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